안녕하세요.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부딪혔던 그런 분통 터지는 불통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만큼 이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도 그만큼 큰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인간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이 파리학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부를 마치고 석사, 박사를 거치면서 전공 분야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야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깊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파리학과 1학년 때 입학을 했으면 파리학 개론을 배우겠죠. 자,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파리 앞다리론, 뒷다리론 이렇게 이제 하나씩 떼가지고 강론을 배운 다음에 졸업을 하면 이제 파리 학사 자격증을 따게 되겠죠. 그런데 파리 학사 자격증은 이제 학사를 딴 다음에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사실 파리 학사의 정확한 정의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저는 파리 학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사가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어디에 입학하냐면 파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을 하죠. 이 석사과정에 입학하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전공을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앞다리를 전공하거나 뭐 뒷다리, 팔이 부위별로 하나씩 떼가지고 이제 낱개로 부분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논문을 쓰죠. 그러면 이런 논문을 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팔이 앞다리를 전공한 학생은 이제 팔이 앞다리 움직임이 팔이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쓰고 이제 석사를 학위를 따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파리학과 석사가 되는데 이 앞다리 전공한 석사한테는 뒷다리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다리 전공한 석사는 앞다리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정의가 이제 전문적으로 문외 아닌 사람이 되고 이제 앞다리 전문가와 뒷다리 전문가가 이제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위험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하면 앞다리보다 더 세부 전공인 예를 들면 발톱을 전공해서 이런 논문을 쓸 것 같아요. 앞다리 발톱 성분이 앞다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쓰겠죠.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앞다리 전문가는 이제 앞다리 발톱 전문가는 이제 앞다리 발톱만 전공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을 또 모르게 되죠. 그래서 박사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박사가 된다고 합니다. 뭐 농담 삼아서 파리학과에 석사는 돌석자고 돌을 갈다가 돌이 얇아지면 박사가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저같이 이제 파리학과의 교수님이 되실 사람들은 앞다리 발톱의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세계적인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다리 발톱에 낀 때를 전공해서 그래서 이제 또 때도 또 파리학과 별로 이렇게 학파가 있거든요. 까만 때 학파는 까만 설을 진리로 주장을 하고 파란 때 학파는 이제 때는 파랗다라는 진리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때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파리학과 교수님은 어차피 모르는 거 끝까지 우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한다는 거죠. 제가 이 파리학과를 빗대어 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 교수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전문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고 한 분야만 넘어서서 다른 분야하고 전문가는 소통이 쉽지 않은 이런 엄청난 불통 사례가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그걸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란 전문적으로 문외 아닌 사람. 그래서 여기 미국의 저널리스트 앰브로스 비어스라는 친구가 얘기한 거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는 뭐냐? 뭔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 그런데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전문가라는 이야기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식의 저주라고요. 그 전문가일수록 걸리는 병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소통의 큰 장애 요인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전문가일수록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비전문가를 만나면
비전문가한테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전문적으로 설명하니까 비전문가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 비전문가가 못 알아듣는 그 마음을 전문가가 모를 때 이걸 지식의 저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소통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서 이 지식의 저주를 꼽는 이유는 그 전문가일수록 비전문가한테 설명할 때는 비전문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이제 그걸 잘 못하니까 이제 오히려 못 알아듣는 비전문가한테 이제 자기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제 어불성설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통의 큰 장애 요인으로 지식의 저주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만 전문가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지만 전문가가 될수록 전문가처럼 생각해가지고 한 분야에 깊이 빠져서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이런 그 어떤 문제를 지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지극히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경지에 오른 사람일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단순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분야에 대해서 깊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중언부언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만든 명언인데요. 단순함은 치열함의 결과이고 복잡함은 나태함의 산물이다. 내 생각이 아직 복잡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는 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진짜 단순함은 그 단순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증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그 복잡한 아이디어를 단순화시키는데 노력을 아직도 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말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소통을 할 때 우리가 뱀 장사하고 선생님을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은 정답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뱀 장사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감정을 휘저으면서 상대방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냐 설득이냐의 차이고 또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는 기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우리 뱀 장사는 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약효과에 대해서 그거를 상대방의 감정을 휘저어가면서 설득해가지고 뱀을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뱀 장사는 자기의 뱀을 파는 데 목적이 있죠. 자, 그러면 뱀을 팔으려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감성적으로 설득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머리를 공략하지만 뱀 장사는 자기의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성적으로 설득해서 심장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발길이 안 떨어지게 만들어서 뱀을 사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머리에다가 이해를 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휘저어서 심장을 의미심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설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고 마음을 훔치면 연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분통 터진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격언은 깊이 없는 넓이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고 넓이 없는 깊이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합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깊이만 파도 다른 사람한테 깊이 대상이 되지만 깊이가 없이 넓이만 추구하면 굉장히 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넓이가 없이 계속 깊이만 파면 그거야말로 정말 또 다른 분야 사람들한테 답답함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극심한 그런 문제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통 터진 사례는요. 제가 또 이거 실제로 경험한 사례인데, 저는 이제 2007년도에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나가지고요. 그 2007년 4월 11일, 그래서 그걸 4.11 사태라고 합니다. 근데, 자, 잠깐 이제 여기 한양대학교에서 집에 분당 수서고속도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잠깐 졸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제 차가 완전히 전복되고 폐차되는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갈비뼈가 양쪽에 7개, 막 5개씩 부러져가지고 이제 서울대 분당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때 갈비뼈 전문 의사가 오셔가지고 흉부외과 의사죠. 이분이 이제 갈비뼈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팔이 막 끊어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이 팔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팔은 또 자기가 전공한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그건 또 정형외과 의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가 또 3일이 지나도 안 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정형외과 의사한테 이 팔을 찍어봤는데 이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부러진 사실을 정형외과 의사 전문가에 의해서 일주일 만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팔뼈가 부러지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아니라 정형외과 의사가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나면 가장 많이 아픈 데가 어디냐면 목입니다. 목. 그래서 목뼈 좀 아파서 여기 좀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건 또 자기 전공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전공뼈의 경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뼈 전문 의사는 또 신경외과 의사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와서 각자 자기 맡은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흉부외과 의사는 갈비뼈, 정형외과 의사는 팔뼈, 신경외과에서는 목뼈, 이 세 뼈를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 의사가 와서 자기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고 거기에 적합한 약을 처방해 주는데 정말 가장 심각한 서양의학의 치명적 약점은 인간의 신체는 전체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보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각자 자기 부위별 맡은 신체에 대한 전문 의사만이 자기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세 분이 만나서 정형외과 의사의 갈비뼈 진단 결과, 그 다음에 흉부외과 의사의 갈비뼈 진단 결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 의사가 팔뼈를 진단한 결과하고 신경외과 의사가 목뼈를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서로 모여서 각자 자기의 진단 결과에 대해서 상대 의사한테 설명하고 서로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래야 이제 내 신체의 뼈는 전체거든요. 이 전체의 뼈에 대해서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협진을 하고 협동 진료를 해야만 내 몸이 낫는데 저 세 의사가 각자 자기가 맡은 뼈를 다 잘 치료했다고 할지라도 이 뼈와 뼈 사이가 아프면 또 저는 제 몸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과 갈비뼈와 그 다음에 목뼈는 낫지만 팔뼈와 갈비뼈 사이, 그 다음에 팔뼈와 목뼈 사이, 이 사이뼈가 아프면 그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는 병원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치명적인 그 아픔을 견뎌내고 만드는 세계 최초의 전문가가 사이 전문가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가장 심각한 이유는 저 뼈와 뼈 사이를 전공하는 사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유망한 전문가가 누구냐?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의 차이를 존중해주고 그 다름과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면서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래서 전문가와 전문가를 연결해서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전문가와 이렇게 지식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이런 어떤 전문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이 전문가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소통이 잘 되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에피소드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빠른 속도로 몸이 회복돼서 이제 한 2달 정도 됐나요? 퇴원했는데, 제가 이제 취미생활이 또 관찰이라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이분들이 주행 속도에 따라서 찬송가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60km일 때는 이렇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송가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80km일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 100km일 때는 요단강을 건너가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주행 속도가 빨라지니까 점점 하느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120km가 되니까 주여 나 이제 갑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농담이기도 하지만 주행 속도가 빨라지면 하느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각도는 점점점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각도를 좁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각도를 좀 넓히려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주변을 이렇게 관찰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성찰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은 또 주둔에서 100km 마라톤을 뛰는데, 이게 이제 첫날은 한라산 중턱 30km 올라갔다 오는 거고요. 둘째 날은 해변도로 30km,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름 언덕을 20km짜리를 왕복해서 40km를 달리는 건데, 3일 동안 1등을 하는 일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보고 저는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는 정말 앞만 보고 달리니까 제주도의 풍경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뒤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면서 뛰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둘째 날 또 해변도로를 달리는데 저 앞에 이렇게 막걸리 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걸리 한 병 마시고 음주 마라톤을 뛰어봤던, 전율하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뛰어봤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달리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멈춰서서 내 주변에 저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목적지까지 그냥 전속력으로 달리다 보면 저같이 이렇게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사들 간의 불통 문제로 제가 또 몸이 아팠던 이런 에피소드를 제 주변에서 경험했던 분통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그 분통 터진 사례, 의사들 간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이 없는 차이는 차별이고 차이가 없는 사이는 사입이다. 그러니까 이 사이 속에, 사이와 사이에 보면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다름과 차이를 상대방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그게 차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이가 없는 사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사이가 많아도. 그런 제가 보기에 또 사이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분통 터졌던 세 번째 사례는요, 이것도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인데, 제가 이제 저를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트위터에다가 제가 대학 교수이자 작가이자 그 다음에 지식 산부인과 의사다 이렇게 써놨더니 진짜로 한 의사가 나타나서 저한테 나보고 의사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의사다 그랬더니 그럼 의사 자격증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고 의사 자격증을 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황당해가지고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색채인 마술사 샤갈은 마술사 자격증이 있냐? 당연히 색채인 마술사 샤갈은 화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를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채인 마술사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저도 지식을 창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식과 산부인과 의사를 세계 최초로 합쳐가지고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무슨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해서 진료 행위를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저보고 지식 산부인과 의사 자격증을 따라고.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윤봉길 의사는 정말 의사냐? 이렇게 했더니 그 의사가 너무나 황당한지 저한테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지식산부인과 의사 사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의사들 간의 소통이 안 되는, 정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 소통 의사가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닥터가. 근데 이제 얼마 후에 트위터에 또 한 놈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보고 이분 진짜 교수의 자질이 의심된다. 아니, 윤봉길 의사가 정말 의료인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서 의사는 의로운 사람의 존칭입니다. 아니야, 근데 이런 무식한 교수님이 계시다니 하면서 막 트위터를 또 공략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례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 이외에 다른 전문가가 꾸는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는데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또 저를 한테 막 이렇게 시비를 걸길래 제가 이렇게 물어봤냐면 구두 대학병원 차린 사람은 병원 설립 허가증 있냐? 그랬더니 당연히 이 사람도 병원이지만 구두 대학병원이라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사회에서 은유법이나 뭔가 이렇게 자기 아이디어를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그것의 본질과 의미를 그 핵심을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야단치거나 몰지각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일 때 저는 진짜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나 끈질기게 저보고 자꾸 이제 대중을 상대로 공개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과를 공 하나 보여주고 개 한 마리 하고 사과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공개 사과 이렇게 보여줬더니 더 이상 저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세 번째 사례를 통해서 제가 우리 소통 문제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는 이겁니다. 안을 인정하지 않는 밖은 중심이 될 수 없는 변방이고 밖으로 향하지 않는 안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이다. 그래서 제가 지식산부인과 의사라고 했더니 그 의사들이 안에 있는 의사들이 저를 의사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한 그런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 정말 지식을 창조하는 색다른 임신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그랬더니 저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밖에 있을 때 그 밖에서 지식 산부인과 의사일 때 안에 있는 의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을 때 그거는 또 밖으로 향하지 않는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과 밖이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기 생각을 겸손하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이 아주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